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평소에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길거리에 앉아있는 홈리스들, 기부를 요청하는 캠페인, 그리고 구조가 필요한 동물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교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을 다양한 자선단체에 기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기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하루는 민수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 화유가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다룬 피터 싱어의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의 호기심을 자극한 제목의 그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부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자는 철학이었습니다. 이는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부 방법이 너무 막연했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멀지 않아 그는 자신의 기부 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자선단체의 성과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 단체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방식이 얼마나 근거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단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주로 저개발 국가의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로 작은 금액으로도 수많은 모기장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기장이 많은 아이들을 말라리아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기부가 정말로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약간 귀찮아했지만 민수의 열정적인 설명에 차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얼마나 기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와 친구들은 함께 작고 의미 있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여러 자선단체 중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조사하여 함께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 모여 지나간 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달에 어떤 단체에 기부할지 논의했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점차 학교 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단순히 기부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작은 사회 운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피터 싱어의 철학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도덕적인 실천에 이론적 바탕을 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친구들은 작은 모임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갔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더 많은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그저 한 사람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넓혀가는 재미있고 보람찬 여정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대한의 선을 이루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효과적 이타주의가 그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천 가능한 비전임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마을에 이안이라는 이름의 젊은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안은 행동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자신이 고민하던 주제를 보다 생동감 있게 이해하고자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불렀지만 그는 여러분 같은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안은 여행 도중 아주 특별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매일 아침 계란을 한 개씩 가져와 공동의 테이블에 놓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어서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의식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오래된 역병을 막기 위한 주술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안은 호기심이 생겨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 중 메라라는 지혜로운 노파가 있었습니다. 메라는 이안에게 흥미로운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서 닭을 무척 사랑하던 농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농부가 닭을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닭들이 사라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가슴 아프게 닭들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마을 중앙에 닭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모든 닭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희망은 다시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닭을 기르던 마을 주민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전혀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닭들은 그저 개인의 탐욕 때문이 아니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닭을 찾아주는 말 없는 동맹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본 다른 마을 주민들이 그 의도를 이어받아 틈마다 계란을 가져와 닭들을 위한 장소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닭들은 그 계란을 통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안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행동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했다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이해 불가한 습관을 지닌 괴짜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 즉 무엇을 위해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안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리아는 자신이 묻고 떠돌던 의도된 행위와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며 감사의 표시로 모든 사람과 함께 계란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는 물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전설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행동의 본질과 그 속에 담긴 의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아는 자신의 철학적 여정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이든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의도를 발견할 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교훈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며 여러 모습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버나드 윌리엄스의 무지개 실험이 펼쳐진 어느 작은 마을. 이곳에는 특별한 날이 있었다. 마을의 이름은 레인보우 벨로. 그 이름에 걸맞게 해마다 한 번씩 신비로운 무지개가 나타나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된 철학적 질문들을 일깨운다고 전해졌다. 이번 해의 무지개 축제는 다른 해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정체성 변환기라는 괴상한 기계를 가지고 온 어느 수상한 발명가의 등장으로 발칵 뒤집혔다. 발명가의 이름은 빅터 웨버.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계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큰소리치며 마을을 돌아다녔다. 빅터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그의 정체성 변환기의 작동을 시연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그를 따라갔다. 빅터는 기계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명했다. 이 기계는 두 사람의 정신 상태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몸에서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으로 기계에 들어가기를 자청한 이는 용감한 소녀 리아였다. 리아는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사람으로 언제나 새로운 경험을 쫓는 편이었다. 그리고 무대의 반대편에는 그녀의 절친인 제이크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빅터의 안내에 따라 기계 안으로 들어갔고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정체성 변환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리아와 제이크가 기계에서 나왔다. 외견상 그들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제이크의 몸에서 나오는 리아의 목소리와 리아의 몸에서 나오는 제이크의 목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들은 자신의 변화된 상태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몸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서로의 특징을 따라하려 했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리아와 제이크는 생각보다 쉽게 서로의 몸에 적응해갔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원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실험을 통해 누구나 몸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적 인식이라는 점을 깨달아갔다. 2시간 후 빅터는 다시 둘의 정신 상태를 원래대로 돌려놓았고 리아와 제이크는 다시 자신의 몸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리아는 자신의 정체성이 몸이 아닌 정신에 있음에 놀랐고 제이크는 자신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응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지개 축제는 끝났지만 레인보우빌의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얻게 된 철학적 깨달음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이다. 그들은 겉모습 너머의 진정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더 넓은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이번 이야기 덕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그들의 일상 대화 속으로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빅터 웨버와 그의 무시무시하면서도 재미있는 무지개 실험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에픽테토스의 철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는 이론을 중심으로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한 직장인, 철학을 사랑하는 김철수의 하루를 통해 어떻게 이 철학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김철수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전날 밤에 벌레만도 못한 상사의 잔소리로 기분이 꿀꿀해진 철수는 아침부터 무기력함을 느꼈지만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다.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라디오에서 날씨 소식을 들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는 것이었다. 출근길에 비가 오는 것을 듣자 철수는 잠시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지만 그는 에픽테토스의 말을 되새겼다. 비 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자. 출근길 지하철 안은 여느 때처럼 붐볐다. 비로 인해 우산이 얽히고 설켜 불편을 더했다. 철수는 우산에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짜증이 나려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하철의 혼잡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야. 그는 가방에서 묵혀뒀던 철학, 서적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다. 혼잡한 환경 속에서도 책 속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다. 회사에 도착한 후 상사가 철수에게 다가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던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단히 까다로워 보였고 상사는 엄청난 결과를 요구하는 듯 했다. 철수는 내심 불안했지만 곧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상사의 기대와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철수는 상사가 던진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집중하기로 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기대했던 점심이 예상외로 맛이 변하면서 다들 불평을 늘어놓았다. 철수 역시 실망스러웠지만 곧 에픽테토스의 명언을 마음속에서 찾았다.
음식의 맛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철수는 재미있는 대화로 점심 시간을 즐기기로 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에픽테토스 철학 이야기를 시작하며 농담을 곁들여 웃음을 터뜨렸고 결국 모두의 기분도 전환되었다. 하루의 끝에서 철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비에 흠뻑 젖은 길고양이를 만났다. 그는 가엾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담요와 고양이 사료를 가져와 고양이에게 제공하며 통제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작은 선행을 베풀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해진 철수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여러 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 감사했다. 김철수의 하루를 통해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이 단순히 고대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 철학을 통해 철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더나 스스로의 선택과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